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연세대학교에 보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한 연대 사전 스카우트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재학생 학부모는 저희 취재진에게 원서도 쓰기 전 합격이 이미 결정난 상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말고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로에도 결국 덮인 적이 많아 피해자들만 2차 피해를 입고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 전 코치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도 새해 들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했는데 한반도 역시 이 영향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음 달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베트남이 회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체육계의 부조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폭로가 이번엔 아이스하키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폭력. 여기에 잘하는 대학팀 감독을 통해서 진학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까지 저희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 합격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학부모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윤우석군. 아이스 링크에 들어가면 골을 넣었고 박수가 쏟아질 때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발차기 당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뺨 때리고 링크장 안에서는 스틱으로 머리 치고. 당시 서울 강북의 K고 아이스하키 감독이던 최모 씨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60분에 한 40분 그 정도 뛰면 저는 5분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차별이었다라는 걸. 폭행과 차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 감독은 윤 군을 연세대에 보내주겠다라고 했고 부모는 접대와 함께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액수는 3년간 총 1억 2천만 원. 특히 최 감독은 대학 관계자들과의 친분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총 감독이 온다. 우습게 얘기 안 하겠느냐. 그냥 경비를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항에서 그날 아침에 찾아서 100만 원을 줬죠. 100만. 2년 전 연대 체능 계열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할 당시에도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어찌됐건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4천만 원을 줬다는 또 다른 부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흡혈기 핏바람 하고 핏바람 오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요. 봉투는 드린 적은 없고 어디 이렇게 선물 가장이나 선물 이렇게 같이 얹어갖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윤 씨는 최 감독한테 우석이를 연대 대기 1번까지 해놨다라고 들었지만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K고를 그만둔 뒤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를 가르치고 있는 최 씨를 찾아가 해명을 들었습니다. 강압적인 문구가 들어가져 있을 것이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인간인데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또 학부모들이 자의로 접대한 것이고 입시와 관련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도 시험 끝나고 자기가 써야 맛있다고 따라가는 데는 일조잖아.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최근 검찰은 최 감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최 감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윤 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팀 감독이 입시를 좌지우지하고 또 친분이 있는 고등학교팀 감독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재학생 학부모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는 총감독과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원서를 썼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JTBC가 보도한 연세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고 적힌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합격자 발표가 있기 닷새 전에 입수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과 일치했습니다. 2년 전 입시 때도 마찬가지. 원서 접수 마감 하루 전 인터넷 카페에 뜬 명단과 실제 연대 합격자가 정확히 들어맞은 겁니다. JTBC의 사전 스카우트 의혹 보도 이후 연대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최근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감독 등이 입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사전 스카우트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 재학생의 한 학부모는 취재진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얘기를 다 하고 원서를 쓰죠. 감독이랑 얘기가 다 끝나죠. 연대 감독. 네, 준 감독이랑 만나서 저희는 다 가기로 돼 있던 거죠. 중간에 고등학교 감독 등이 입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준 감독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 감독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감독들이 다 껴요. 합격자 명단이 유출되는 건 미리 합격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많이 하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말고 말 한마디 안 하거든. 사전 스카우트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원래부터도 하면 안 됐지만 2014년도부터는 아예 명문화해 금지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사전 스카우트 관련해서 대학 관계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처분뿐 아니라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게 이제 그런 의혹을 보도를 했었고, 그걸 이제 합격자 명단이 미리 유출됐는데 실제 합격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똑같더라 해가지고 나왔던 이야기였잖아요. 네, 이른바 사전 스카우트 의혹입니다.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모두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 이후 두 학교 모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단 현재 학교 입시 시스템상 현장 감독과 코치 등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그 결론은 이제 일선 학교에서 자체 조사, 대학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재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대학 감독 등이 개입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부 관계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입학 사정관으로 참여하는 교수가 매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취재 중 의심이 좀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입시에서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 특기생으로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 6명은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고 오직 연대에만 지원했다는 겁니다. 9명 중 6명이 그랬다고요. 이게 아무리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같이 이제 복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혹시 사전에 합격을 자신했기 때문에 혹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연대 측에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연대 인기가 이제 높아서 최상위권 지원자 중에는 의뢰 연대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 다른 대학, 지원할 만한 다른 대학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선뜻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대답이군요. 자, 물론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정황상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 관계당국에서 아무래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나온 그 증언대로 이런 구조가 사실이라면은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 쥐고 있는 고등학교 코치에게 절대적으로 어떻게 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연고대 수시 특기자 전형에는 실기 평가가 없기 때문에 고교 경기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교 감독이 출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학부모가 감독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예. 직접 그 학부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딱 집어 그래요. 많이 컸네. 결국에 내 새끼 죽인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진짜 무섭습니다. 아, 예. 고등학교 코치가 학부모에게 저런 욕설을 했다는 거군요. 자, 서울 강북의 K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교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강북의 K고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취재진에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 입시를 두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궁금하게 누구는 4억을 주고 들어갔다. 또 어떤 친구도 4억이다. 또 어떤 친구는 예비이기 때문에 2억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합이 뭐 10억이고. 아, 예. 액수가 상당히 충격적이군요. 자, 그런데 이런 체육 특기생 관련된 비리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98년도에도 당시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연대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고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연대 윤모 감독, 지금도 연대 감독입니다. 예.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대가로 돈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입시 비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연대는 아예 수시 모집, 체능 계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는 것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체육특기생 비리와 관련된 제보는 지금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관련된 내용들 또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코치 말고도 다른 빙상계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생각했던 피해자들이 지금 나서기를 주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 빙상계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또 다른 빙상계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젊은 빙상인 연대.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성폭행도 많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 의혹 2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발 기자회견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로해도 결국 덮인 적이 많아 과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앞서 심 선수는 2차례 비공개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JTBC에 옆에서 듣기도 힘든 고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심 선수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졌는데요. 모처럼 추위가 풀린 일요일이었지만 바깥은 한산했고 영화관과 백화점만 피신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내일은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울 하늘이 뿌였습니다. 눈앞은 흐릿합니다. 다리 형체만 간신히 보입니다. 강 건너 빌딩은 아예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북적이던 스케이트장은 텅 비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미처 몰랐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참 미세먼지가 너무 야속하네요. 뭐 아쉬운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뭐. It's our last day in Korea, and I'm kind of disappointed we can't go into the ice rink. I just didn't expect not being able to go to the ice rink.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오를 전후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과 울산도 각각 최고 84 마이크로그램, 9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뿌연 바깥을 피해 실내로 향했습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등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좀 쉬는 날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임산부라서 근데 오늘 또 유독 미세먼지 심하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전 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월요일에도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도 다른 시도로 확대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중국 베이징 공기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나쁜데요. 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주말부터 베이징 하늘은 온통 흐렸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휴일 새벽까지 공기질 6급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 상태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로는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한때 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중국 공기질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겨울 난방 시작에다 공기 흐름까지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징진지 중남부와 허난성 등지는 지난 10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은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농도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을 타고 온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내일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 당장 월요일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취재기자와 내일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내일 얼마나 안 좋길래 비상저감 조치가 또 내려진다는 건지 걱정인데요. 이렇게 연속 이틀 내려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2017년 이래로 이틀 연속 이렇게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내일은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전국 총 10개 시도가 비상저감 조치에 나섭니다.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묶는 이 상한 제약은 오늘 14기에서 내일 전국 16기로 확대가 됩니다. 또 휴일인 오늘 자동차 제재는 없었지만 내일은 서울 지역 내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이 되고 또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역시 시행이 됩니다. 전국에 걸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 점검 역시 이뤄질 계획입니다. 내일은 오늘만큼 아니면 오늘보다 더 안 좋다는 겁니까? 자, 우선 오늘의 이 초미세먼지 공간 분포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자, 전국 곳곳이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이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서 붉게 물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불렀었던 11월 6일보다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가 되고 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모레인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 이날까지도 전국이 나쁨일 거라는 게 환경부의 예측입니다. 박 기자, 그럼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뭡니까? 자, 우선 한국뿐 아니라 중국 역시 미세먼지의 발생량 자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대기 정체가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각국의 기상 데이터와 위성을 통한 자료를 합친 바람 영상인데요. 이 한중 양국의 대기 정체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북쪽의 찬바람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었고 이 바람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인했지만 과학적 근거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대기 정체 현상은 그동안 없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건이 하나만 더 충족이 되더라도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를 겪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사만4온에서도 이 4온이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가 대기 정체를 더욱 빈번하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온난화하면 보통 겨울철엔 혹한이나 폭설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대기 정체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네, 일단 온난화로 이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습은 사실 이제 위성사진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에서도 포착이 될 정도입니다.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저위도와 이 온도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온도차가 적어지면 대기의 흐름 역시 둔해집니다. 이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이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고여있는 환경이 더욱 쉽게 또 자주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이 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회담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다음 달 베트남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에 관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인도네시아나 몽골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검토되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했습니다. CNN도 백악관 현장팀이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측이 이런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이 베트남의 개최 후보 도시까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하노이, 다낭을 후보지로 꼽습니다. 베트남엔 북한 대사관이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은 2017년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정상회담 개최지로 거론하며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2차 북미 회담 장소로 베트남 말고 다른 곳들도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언급되는 곳은 총 7곳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태국 방콕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미국 하와이에 사전 답사팀을 보냈다 이런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북미 간의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판문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1차 정상회담 때도 거론이 상당히 됐었는데 지금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판문점은 우리 정부가 여전히 희망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싱가포르의 경우도 1차 때 했던 만큼 또 같은 장소에 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지도에서 나왔던 몽골이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몽골은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회담 장소로 한때 검토가 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추운 날씨 등 이 회담 개최가 어려운 요인들이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와이도 가능성이 좀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 공관이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있고 또 주요 다자 회의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만큼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뿐 아니라 북한 역시 이제 베트남을 적합한 회담 장소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평양에서 이동하기 가까운 거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력하게 꼽히는 점은 베트남이 이 북한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예. 경제 개혁 모델 뭐 이래가지고 약간 북한 쪽에서도 관심을 보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볼 때도 좀 편할 거예요. 북한도 대사관이 있어서 또 당대당 관계도 있고. 예, 그렇겠군요. 자, 그렇다면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상이 나오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북미 양측이 의지 정도를 보였다면 최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대화에 진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이 된 겁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를 직접 공개하고 다음 달 안에는 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에 대한 복당과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석수를 늘리기보다는 일단 민주평화당 등과의 연대에 무게를 둔 걸로 보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과거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용호 의원은 지난 대선에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소통본부장이었고 손금주 의원은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위치였습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두 의원이 과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줬던 상처에 대해 해명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입당 불허에 반발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입당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약속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 2자리보다는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갈라져 나온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 두 의원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송금주 의원은 당혹스럽지만 당의 공식 기구가 결정한 만큼 일단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박성태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관심은 다음 장관들을 누구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설 이전에 개각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설 이전 개각은 일단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월 초 설 연휴까지 보름밖에 안 남았다며 후보자 추천, 인사검증, 대통령 재가 등의 시스템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설 전에 개각을 하려면 이미 유력 주자들이 언론에 다 나왔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 개각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을 겸직하는 장관들의 경우 단계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출마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좀 먼저 나오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부터 합류한 의원 겸직 장관들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입니다. 설 연휴 전 개각을 청와대와 당에서 부인하면서 개각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새벽 술에 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4km나 역주행하다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울산에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견인차가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순찰차도 빠른 속도로 출동합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4시쯤 울산 고속도로 울주군 범서정류장 부근에서 났습니다. 고속버스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버스를 들이받은 승용차는 다른 차들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28살 정모 씨가 술에 취해 거꾸로 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난 차량들이 울산 국도로 빠져나가는 램프입니다. 정 씨는 이 램프에 거꾸로 들어와 고속도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정 씨는 거꾸로 들어온 상태로 4km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마주오던 고속버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술도 된 상태에서 잠이 덜 깬 상태니까 만약에 정면 충돌했으면 좀 대형 사고죠.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의 한 빵집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그야말로 건물이 초토화되고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토요일 아침 파리 시내에 있던 관광객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파리 빵집 앞 호텔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다른 투숙객은 옷도 갖춰 입지 못한 채 비명을 지릅니다. 대피하는 동안 맞은편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전 9시쯤 일어난 폭발로 빵집 건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차량들이 뒤집히고 인근 건물의 창문도 부서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던 빵집에서 가스가 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관들이 살펴보던 도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과 함께 인근 건물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테러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저희가 방영했던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으로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관광객 수는 늘어났지만 반대로 한동안 불던 제주살이 열풍은 식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집값, 그리고 원하는 일을 찾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힙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5년 전 제주로 온 34살 박산솔 씨가 천혜향 감귤 농가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서울에서 전자책 출판회사에 다니다 그만두고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이곳 농가와 전자상거래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런 경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해 외부에서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9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2014년 11,000여 명을 시작으로 2017년 14,000여 명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일자리 외에 집값도 부담입니다. 특히 최근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많게는 3년 새 3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가가 2억 6천, 2억 8천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고가가 한 8억 5천까지. 갑자기 불어난 인구와 관광객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등 생활 환경 여건도 악화됐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열풍이 식으며 올해 한 70만 명 돌파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사용이 부쩍 늘면서 현금은 하루에 단 한 번도 안 쓴다는 분들 많죠.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도 요즘은 계좌이체가 되는 시대니까요. 덕분에 지폐들의 수명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해봤더니 1,000원짜리 지폐 수명이 1년 2개월이나 길어졌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아 정말요? 카드만. 카드만요? 네. 한번 지갑 보일 수 있으세요? 네. 붕어빵 사 먹을 때만 쓰고 그럴 때 아니면 거의 안 써요. 지폐는 거의 안 쓰고 거의 카드나 페이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네. 이렇게 카드나 전자화폐로 계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폐 하나를 발급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원짜리 지폐의 수명은 4년 4개월, 7년 전 조사 때보다 1년 2개월 늘었습니다. 5,000원권의 사용기간도 석 달 늘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의 평균 수명은 10년이 넘습니다. 5만원 지폐의 경우 2009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명은 알기 어렵지만 만원짜리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1,000원짜리 지폐의 수명을 다른 나라 지폐와 비교해봤습니다. 미국의 1달러는 5년 10개월로 1,000원 지폐보다 1년 반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은 1,000엔짜리 지폐의 수명이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피겨 세계 선수권 출전 티켓을 놓고 연하 퀴즈들이 맞붙었습니다. 남자 싱글 최강자 차준환은 점프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1위에 오르면서 국내엔 적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자 싱글에서는 15살 유영이 언니들을 제치고 시상대 맨 위에 올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스텝은 음악과 하나가 된 듯 경쾌했고 날아오른 몸은 사뿐히 얼음 위로 내려왔습니다. 독약을 마시는 로미오를 표현한 마지막 동작이 나오자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피겨 왕자 차준환에게 국내 무대는 좁았습니다. 초반 2번의 4회전 점프에서 불안한 착지로 감점을 받았지만 중반 이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합친 총점은 245.52점. 2위와 50점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여러 가지 좀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수, 김예림, 유영 등 연하 퀴즈가 몰린 여자 싱글은 경쟁이 보다 치열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한 유영은 첫 과제인 트리플 연결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연기를 마친 뒤에는
벅찬 표정으로 관중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면 이문수는 첫 점프에서 빙판에 손을 짚었습니다. 실수 없는 연기를 펼친 유영이 총점 130.95점으로 경쟁자 언니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겐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나이가 어려 시니어 무대에 설 수 없는 유영은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합니다.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는 2위 이문수가 대신 출전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택시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무언가 차량에 걸려서 보니 사람이 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던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낚싯배 무적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수색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무적호가 지난 11일 경남 통영 근처 바다에서 뒤집힌 뒤 사흘 내내 수색이 이어졌지만 실종객 2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무적호는 오늘 밤 통영항으로 예인됩니다. 중국 서북부 산시성의 한 탄광이 무너져 광부 21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탄광에는 8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66명은 탈출했고 21명은 숨졌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이 지난해 미국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올해로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되는 건데 군 관계자는 이르면 4월쯤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첫 키워드는 매기 효과입니다. 예, 매기 효과. 이 수조 안에다가 매기를 넣어두면은 다른 물고기들이 오히려 이 천적인 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산다, 건강해진다, 뭐 이런 내용의 이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기 같은 경쟁자가 생기면 이렇게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15일 날 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 일각에서는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은근히 이 효과를 바라는 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반면에 이제 또 물론 이제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비판과 견제를 하는 발언이 또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었는데요. 먼저 친박계 김진태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런 글을 날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입당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선수끼리 제대로 경쟁해보자 이렇게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요. 또 비박계 심재철 의원은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제 막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당의 무혈 입성의 보스가 되려고 한다는 따가운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예. 또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앞으로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이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당에서는 황 전 총리의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늘 모든 당에서 일제히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저희가 논평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먼저 민주당은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밖에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진지한 자기 반성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 예. 민주평화당도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냈고요. 정의당의 논평 보시면 철명피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당 전당대회에는 앞서 말한 의원들 외에도 황 전 총리 외에 이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등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는 뭐 온도차는 있어도 비슷한 그런 평가인 것 같군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야권에서는 이제 황 전 총리 입당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인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까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 또 다시 앞서 말한 매기 효과로 넘어가면 이 매기 효과가 과학적으로는 과밀한 수조에 매기를 넣어서 미꾸라지를 놀라게 하면 당장은 생기를 불러 넣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머지않아서는 산소와 에너지 고갈로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예. 황 전 총리의 입당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기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사투리 대변인입니다. 예. 대변인이라고는 했지만 강기정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의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들과 함께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농담을 던져서 이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발언 내용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당에 있을 때 대변인이 꿈이었다. 그런데 당시 대표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자신을 안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대변인을 팍팍 시켰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역 차별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한 겁니다. 예, 강기정 신임 수석이 당에 있을 때면은 이제 지역구는 광주였고 또 그리고 강 수석은 전남 고흥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기심에 이 시절의 당 대변인의 출신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예. 2008년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에 대변인을 지낸 사람 가운데 경상도 출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남 통영의 전현희 의원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경상도 대변인 출신을 찾아봤더니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서영교 의원, 그리고 경북 대구 출신의 이재정, 그리고 부산 출신의 배재정 전 대변인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이라고 대변인을 팍팍 밀어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명 한 명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또 경상도 사투리를 팍팍 쓰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윤준호 의원 등이 꼽히는데요. 이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가장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의원들 내에서는 가장 심하다라고 꼽히는 의원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을 지냈던 이 서영교 당내 수석에게 이 대변인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 사투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달력과 언론과의 친밀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강 수석은 사투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와 함께 찾아오는 겨울 불청객이 있죠. 바로 고드름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이 고드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양진 기자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빌라 꼭대기부터 1층까지 얼음이 벽을 완전히 고대형 고드름이 정일제 이 도로에 쏟아져 내려 지난해 겨울 한 50대 여성이 18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 조심. 아시아의 에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저희 JTBC가 최고의 채널상을 포함해 우리나라 방송사 중 처음으로 4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미스티 배우 김남주 씨는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So the winner of the Cable and Satellite Network of the Year
JTBC. 올해 23번째를 맞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TV 시상식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JTBC가 최고의 채널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채널상은 케이블 부문으로선 우리나라 방송사상 처음이며 2012년과 2013년 KBS가 지상파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JTBC는 또 예능 아는 형님과 지난해 방영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코미디와 드라마 시리즈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드라마 미스티에서 인생 최고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던 배우 김남주가 최우수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이렇게 아시아의 시청자분들까지도 큰 울림이 됐다면 이보다 더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996년부터 시작된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45개 부문에서 수상이 이루어지며 전 세계 22개국 2억 명을 대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